Based on the current outlook, we are likely to be in a position to exit negative interest rates by the end of the third quarter. 그러니까 이 다음 나온 말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영국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죠. 우리나라 국회랑 똑같은 곳이라서 이 안에서 이제 의회가 열리고 저 오른쪽에 시계탑이 이제 빅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당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 어, 우리 약간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하고 어, 싶다라고 표를 낼 수가 있고요. 음, 이거는 이제 뭐 그 누구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쌓이다가 만약에 모인 투표수가 지금 그 당 인원의 15%를 넘기면은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투표를 연다는 것 자체가 당 음. 내에서 분열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스 위험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사들이 나오면서 뭔 일 있나 보다 정도였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로 넘어갈까요?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뭐 매파냐 아니면 비둘기파냐를 보여주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멤버가 있고요. 6명 이런 엑세큐티브 보드라고 해서 이제 총재, 뭐 부총재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위에 이사회에 앉아 있는 6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 19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로국들 있잖아요. 각 국가별 중앙은행장들이 또 이제 투표권을 행사를 보통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이면은 좀 더 비둘기판 거고 밑에 비둘기. 빨간색이면은 좀 더 매판 건데 네, 위에 비둘기파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스페인 있죠. 그리고 그리스 있어요. 이태리, 네. 아일랜드, 포르투갈 다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옛날에 그 피그스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로 부채 위기로 힘들었을 때 고생했던 피그스들이 그쪽은 다 비둘기파예요. 아, 네네네. 너희 만약에 금리 인상하고 이거 다시 또 긴축으로 가면 우리 또 힘들어진다. 우리 또 들어 눕는다. 들어, 너 감당 들어, 또 할 수 있겠어? 들어 눕는다. 네, 표현 적절합니다. 네. 그쵸?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은 다 비둘기파고요. 하지만 경제가 그래도 좀 튼튼한 뭐 독일,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은 좀 더 매파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경제 예상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요. 그쵸. 이 지금 보시는 거에서 왼쪽이 예상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 오른쪽이 물가인데 하얀색은 지난 3월에 ECB가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는 파란색은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인데요. 설문조사 결과인데 3월에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더 낮아졌고 음, 물가 예측치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나마 미국은 이제 물가 꺾이는 건가 싶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그런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음, 금리 인상에 관련한 발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그 이제 오른쪽에 글귀 중에 제가 중간 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최근에 월요일 날 꽤 됐을 거예요. 이번 월요일이 아니라 몇 주 전인데 라가르 총재가 ECB에서 낸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나온 글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I expect net purchases under the APP to end very early in the third quarter. 그러니까 APP라는 거는 이제 매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3분기의 초입부, 3분기 시작하자마자 끝날 것 같다라고 블로그에서 글을 남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그렇다면 This would allow us a rate lift-off at our meeting in July.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Based on the current outlook, we are likely to be in a position to exit negative interest rates by the end of the third quarter. 그러니까 이 다음 나온 말은 뭐냐면 3분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블로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월에 25p를 올릴 거고 음, 9월이 그 다음 미팅이거든요. 음. 그때도 25bp를 또 올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지금 벌써 시장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은 이 중립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네, 약간 비둘기 아니면 중도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음, 중도에 있는 총재님이 이제는 금리 인상 우리 할 거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일 있을 ECB에서는 금리 인상이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있는 ECB에서 이번 달은 아직 컨센서스로는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음, 대신에 이번 미팅에서 앞으로 이 차기 미팅들 중에 뭐 7월이나 이제 올해 내로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주지 어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컨센서스인데 그만큼 만약에 혹시라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겠네요. 지금 만약 상황에서 요번에 인상하면은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될 상당한 수도 서프라이즈가 있겠죠. 되나요? 근데 7월과 왜냐면 이제 9월 그 달에는 다음에 인상할 것 같고 지금.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매번 이것도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시장에 있는 이제 뭐 금리 수합을 통한 이제 금리 인상 예측치를 갖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4월 13일인데 그게 음, 지난 미팅 전이고요. 전날. 음. 그때는 어떻게 금리 인상 예측을 했나 갖고 왔고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금리 인상 예측치입니다. 왼쪽에 4월 13일자로는 올해 연말까지 유럽 중앙은행이 한 70bp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자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 120bp, 125bp 정도 올릴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불과 2개월 전보다 한 50bp는 올해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컨센서스가 아까 말씀드린 7월에 25bp, 9월에 25bp를 하고 나서 10월에 지금 시장은 50bp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처음에 25p를 시작했다가 물가가 더 안 좋아지면은 얘네 미국처럼 50bp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모든 그 환경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이라는 측면에서 20일을 바라봤을 때 저는 여기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변화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지금 이 예상대로라면은 0.7까지 플러스 0.7로 완전 전환인데 이건 0에서 1.2로 올라가는 거랑은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느껴지는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중앙은행들은 증시, 그러니까 뭐 주가보다도 이 채권 쪽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금리 인상을 음, 하기가. 근데 이와 그 다음 거는 이제 하이릴드, 우리가 뭐 정크라고도 부르는 몇몇은 그런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가져왔는데 오히려 하이힐드는 그래도 투자 저격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이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그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좀 약간 파보다가 이 지난 20년간 네. 유럽에서는 매 위기 있었잖아요. 뭐 금융위기 음, 아니면 유로 크라이시스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 크라이시스도 있었는데 이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적격 그룹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의 전반적인 평균 신용 등급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투자 적격 인덱스라고 있어요, 지수가. 근데 그 안에 원래 한 십몇 년, 20년 전에는 트리플 A,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용이죠. 그 채권의 비중이 한 9% 내지 1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통 한 단계씩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아하. 애들이 그냥. 네네네.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계속 그냥 아, 투자 적격 내에 있는 평균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회복이 안 되는 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더 음. 낮아지고 계속.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하이힐드 애들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신용 등급이. 왜냐면 되게, 투자 적격에서 어, 밀려나온 애가 하이힐드로 가고 걔네들이 회복을 못하고 하이힐드에 머무른 거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 이사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하이힐드 예전만큼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그래도 도움이 오호.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가 맞네. 그러네요. 왜냐면 하이힐드들이 네. 예전만큼 위험한 고위험 채권이 덜하다는 거예요. 저는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거. 네. 네. 그럼 유로화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유로화 짧게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유로화가 지난 바닥을 찍고 약간은 올라와 줬지만 지금 다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다운 트렌드,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좀 꺾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음, 아직 아예 유턴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요번에 7월부터 이제 유럽도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데 근데 유럽은 이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통화정책, 금리정책과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가 나빠지는 정도와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 격차의 축소로 인해서 나 이제 유로화 살래라고 하는 이 강도 어느 게 더 세게 작용을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면 유럽 쪽의 금리가 올라도 오히려 유로화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약에 유럽 쪽의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면 금리 차가 줄어드네 음, 라는 생각으로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달러화 약세, 그치.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제 원화도 조금은 강세로 다시 돌아줄 수 있는, 온기가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이 금리 인상, 유럽의 금리 인상에서 유럽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가 상당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정수호 특파원이랑 BOE 이야기 할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어쨌든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추면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까봐, ECB도.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인상을 경제가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피그스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영란은행도 금리를 몇 번 올렸지만 파운드화가 강세로 가지 못했거든요. 달러 대비. 그 뜻은 이제 영란은행은 솔직하게 이실직고했던 우리 그쵸. 힘듭니다. 힘들어. 그 말을 시장이 받아들여서 얘네 금리 아무리 올려줘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싶어서 파운드화가 결국 강세로 가지를 못했죠. 유로화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로화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주식으로 연결해 보면 달러 약세를 동반하는 신흥국의 랠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뭐 내일 모레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목요일날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는 걸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또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여기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통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유로화 달러화에 대비 유로 달러의 통화에 대한 옵션들의 변동성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옵션이라는 거는 네. 가치를 매길 때, 가격을 매길 때 변동성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특정한 옵션이 더 비싸다는 거는 거기에 내재 변동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옵션이 얼마야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이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로화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푸시라면은 유로화가 더 약세를 간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고 콜이라면은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갈 거다의 베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왔죠. 중앙에 있는 게 현재고 위에 있는 게 이제 5월 13일이었던 유로화 저점이었을 때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건 1년 전이에요. 그래서 푸 쪽에 있는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콜 쪽에 있는 변동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고 그쵸. 그 뜻은 지금 벌써 유로화가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거는 벌써 많이 몰려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빠질 거다라고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풋옵션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유로화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옵션을 통해서 베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유로화의 그 약세 베팅이. 이미 지금 이렇게 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더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빠질 것 같고 금리를 안 올리면 뭐 금리차가 확대되니까 또 빠질 것 같고 이러니 저러니 유로화 약세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숏배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로화가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오거나 지금 이미 엔화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유로화가 현재 상황이 더 내려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기는 임팩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